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된 끝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당 불참 속에 야당의 주도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법정 시한이 이제 모레인데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할 것이냐 아니면은 막판 타결이 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법정 시한 모레를 넘겨서 또다시 좀 협의 끝에 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가 다시 이제 배분이 될 것인지 두 분의 좀 생각을 들어보겠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관례대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법대로 강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확률적으로 이제 6월 7일 날이 이제 법정 시한이라는 건데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6월 7일인지 8일인지 아니면 날짜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분위기가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1당이 의장을 하면 2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게 꽤 오랜 기간의 관례였거든요. 한 2000년대 그 이후로는 계속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을 뭐 당원권을 반영하냐 마냐라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 같은 게 있던 과정이 네. 이제 뭔가 이 국민의힘과 이견이 있을 경우 그냥 쭉쭉 밀어붙이자 그런 공감대와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압박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뭔가 중립 같은 거 지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네. 그런 어떤 연장선이라 그럴까요? 네. 그간의 논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약간 모양새 같은 거 취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약간의 어떤 타협 기간이라 그럴까요? 딱 7일 날 하냐 아니면 며칠 더 두고 보냐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쟁점이 그 이제 법사위, 운영위, 이제 방통위 네, 세 가지가 과방위. 특히 이제 네. 과방위 세 가지가 네. 핵심 쟁점인데 아마도 그 중에서 아마 민주당은 특히 이제 그 이 법사위 그리고 이제 운영위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세 가지 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다 가져가면 제일 좋은데 우선순위를 치면 법사위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법사위를 누가 가냐 해서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좀 이제 가져가는 방향으로 뭔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표결에 붙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운영위를 뭐 양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법사위가 더 중요하냐, 운영위가 더 중요한 이런 입장일 텐데 네. 양당 입장에서는 뭐 용산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양당 입장에서 법사위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관행적으로 원래 제1야당이 그러니까 선거에서 2당을 했던 네. 선거에서 2당을 했던 쪽이 법사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또 여당이 운영위를 관례대로라면 그렇죠. 보통 많이 이제 차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뭐 운영위, 법사위.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그거를 둘 다 수용하는 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민주당이 이 세 가지 상임위 중에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 다 가져가겠다 이제 고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엔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이재명 당대표가 네.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또 사실 뭐 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는 그 배경에는 각 당의 가장 그 주도적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인의 정치 경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과거에 이 당에게 또는 책임 여당에게 그러니까 이 당에게 법사위, 책임 여당에게 운영위를 주는 거는 국회법 이전의 신사도 같은 거였어요.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관례대로. 근데 지금 그거 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6월 7일이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지금 법사위와 운영위와 심지어는 과방위까지. 과방위는 네. 사실은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협상 카드로 같이 묶어놨다가 양보하듯이 그걸 하나 던지겠다라는 것인지 곧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배경으로 볼 때 독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지 또 가능성이 뭐냐면은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가 좋다.
그러면은 운영위는 양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본인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연금 문제에 있어서 또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종부세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전혀 민주당의 색깔과 안 맞는데 마치 또 양보를 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씀으로써 중도층을 견인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원래 운영위는 원래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큰 양보를 하듯이 좋아 운영위는 내가 국민의힘에 양보하겠어 이런 제스처를 한 번은 쓸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타협을 보게 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독식하게 될지 시나리오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법사위는 특검, 운영위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또 걸려 있고 과방위는 이제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좀처럼 이 놓아주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좀 모레는 좀 넘길 것으로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네. 40일을 다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18대 후반기를 제외하면. 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파행이요. 좀 더 심한 표현을 쓰자면 막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죠. 빨리 그냥 저 의결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독식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여전히 파행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21대 국회 전반기와 같은 상황이 이제 재현될 수도 있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민주당이 당장 산자위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그런 이제 계획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 브리핑인데 이제 매장이 되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실현되기를 이제 바라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1회 시추에 1,000억 원, 5회 시추가 지금 이제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5천억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석유공사의 주장인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이 확률을 놓고 이 막대한 이제 자본을 쏟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산자위 보고 하루 만에 다음날 대통령이 직접 이 브리핑을 한 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민주당은 아마 그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가스 원유 가능성을 지금 그 쏘아 네. 올렸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타이밍 상으로는 딱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다 또 더 극단적인 그런 주장은 그 배후에 천공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느 나라든 지금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거의 뭐 그 사력을 다해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그것도 자원 외교와 저는 무관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마치 또 거기서 석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희망적 관측을 갖다가 이제 유야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기시감 때문에 이제 회의적으로 보던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왜 우리나라 독도 있잖아요. 독도가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섬인데 왜 이렇게 일본이 집착을 하느냐? 그게 과거에는 거기 뭐 수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독도의 밑에 엄청난 광물 자원이 지금 매장돼 있습니다. 네. 그게 미래 자원이거든요. 소위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막상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원 외교라든지 자원 개발에 대해서 나중에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외국의 그 회사가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라는 건 20%면 상당히 큰 거라고 또 그래요. 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20%는 어쨌든 아직까지 뭐 그게 또 정확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원 개발을 위해서
비용이 그 허용하는 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것을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앞에 보고할 정도로 가시화되었느냐? 네. 그 정도는 제가 봐도 아닐 것 같아요. 자원 개발이라는 거는 거기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있는 거를 결국은 채광, 뭐 채굴 또는 뭐 원유를 캐내 가지고 이거를 사업성을 담보받을 수 있느냐까지 돼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 국면 전환용 뭐 야당 뭐 그 조국 혁신당 포함해서 민주당 다 같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이제 불통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기자회견도 거의 안 하고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대국민 그 어떤 이제 대화 같은 것도 거의 안 하시다가 약간 느닷없이 그 직접 브리핑한 사안이 거의 아마 유일하게 이제 그 이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 가능성이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쓴 표현이에요. 그 직접 말씀하시면서. 네. 근데 문제는 이 산자부나 등등에 관련된 보고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이제 산자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20%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산자부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까지 정황만 보면 대통령이 먼저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20%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산자부가 대통령이 말씀한 거를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보고서는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근거가 뭐냐 20%의 근거가 근데 실은 현재까지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라는 확률이 적은 확률이 아닐 수 있는데 네. 그거가 근거가 없다는 거야. 20%인지 5%인지 0.2%인지 0.0002%인지에 석유공사가 20%를 언급을 한 거죠. 아니 원래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언급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언급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맞다 해주고 있는 거고 네. 추임새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라면 어떤 관련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그 기구 조직 이런 데서 뭐 이게 산자부가 됐건 석유공사가 됐건 이런 데서 이제 팩트 체크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일정 단계가 되거나 그랬을 때 꼭 대통령이 필요하면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좀 한 건데 20%의 근거와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그것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뭐랄까 이게 그냥 대통령 개인 느낌을 얘기하신 건지 네. 실제로 뭐가 있는데 아직 자료를 공개 안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이 직접 말할 만한 사안인가. 그리고 이 천공이라는 분이 이제 뭐 1월 달에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팩트 체크에 의하면 이제 일부 SNS 떠도는 거는 2주 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팩트 체크한 거면 1월인데 네. 뭔가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우연도 뭐 여러 번 되면 이제 우리가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데 합리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천공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정황들이 맞물려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주 그 주식은 약간 이제 일부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거는 약간 투기성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좀 갸우뚱한 여론이 더 많아가지고 네. 이게 좀 여러모로 좀 석연치 않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개회하자마자 산자위에서 질의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뭐 너무 모양새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진행되는 것이 네. 그런 의심이 이제 들기에 합리적 의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액트조 이제 방안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또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놓고 국회 국방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상임위가 이루어져야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효력 정지 결정으로 대북 확성기 또 완충 구역의 군사 훈련 등이 재개가 될 예정인데 여당은 적절한 조치다, 야당은 어리석은 대책이다 이런 입장으로 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이후의 남북 관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 얘기하자면 상당히 긴데요. 일단 원인은 그 오물풍선 때문이었고 또 네. 오물풍선의 빌미는 대북 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NSC가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선 확성기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비춰지자 북한이 놀란 거죠.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량 살상 무기보다 무서워하는 게 확성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더 잠정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겠다 이랬어요. 한 1,000개 보내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원래 상대가 그렇게 도발을 하면 더군다나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도발이잖아요.
근데 이 도발을 할 때는 항상 비례성과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도발을 했는데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는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9.19 효력 정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2023년 11월입니까? 북한이 이미 9.19 파기를 전면 파기를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로서도 고민해가지고선 효력 정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성기를 재개하게 되면 그거 더 큰 조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이거는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오물풍선에 대한 비례성으로 군사 합의를 제시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궁여지책인 것이죠.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항상 너희들이 하나를 하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를 되돌려준다라는 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항상 자기네들이 어떤 도발을 할 때 일단 생각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억지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네. 군사합의 효력 정지했다라 그래서 우리 정부만 비판하는 야당들은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9.19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전면 파기를 할 때 가만히 있었는지 네. 그것부터 자성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 파기에 이제 먼저 이제 북한이 작년 11월 이제 한 상황에서 이제 물론 오물풍선으로 인한 뭐 이번에 그 대응 적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으나 효력 정지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먼저 파기한 게 명백한 거죠. 네. 그리고 오물풍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저러한 이제 많은 피해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죠. 수도권에서도 뭐 지금 합쳐서 뭐 1,000개 이상이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뭔가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오히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뭐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정부가 대응한 건 이제 확성기를 재개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대북 전단 방식이 있었고 확성기 방식이 있는데 결국 어떤 이제 한국 또는 북한 정부의 북한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적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문화, 뭐 한류 이런 것 등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걸 얘기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좀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중단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9.19 합의가 북한이 먼저 파기한 건 명백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 남한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냐?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이렇게 서로 에스컬레이터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뭐 확성기 재개 등등도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 그것이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9.19 효력 정지를 같이 맞불을 놔서 하는 건지는 좀 약간 이제 생각의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국민의힘이 연일 외유성 순방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이제 예고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이제 호화 외유 의혹 이게 정치권으로 이제 어디까지 좀 번지어 나갈 상황인 건지 두 분의 좀 예상을 들어보고요. 이어서 이제 더불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명품백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까지 한 번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환을 한다면 이 소환이 정말 이제 가능한지 대통령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시기가 좀 언제가 될지 또 이제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할지 등등 양김 여사에 대한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주로 친문계 윤건영, 고민정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와요. 네. 그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목소리를 안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거리두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윤상현 의원이 특검 법안을 이제 그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위 그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친윤 세력들 네. 보면은 뭘 그 특검법까지 내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그 공세를 펴니까 맞불로 놓기는 했으나 네. 같이 특검을 받는다거나 그런 시나리오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윤상현 해석하기에는. 의원의 좀 그
당권 도전을 위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집 키우기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죠. 네. 본인은 지금 당내의 보수 지지자들 중에는 끌어낼 사람들이 없으니까 중도층까지 이제 공략한다라는 차원에서 김어준 씨하고 인터뷰도 하고 요번에 이제 이러한 그 특검법안을 내면서 뉴스거리를 이제 그 만들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차원은 우리가 이거를 국내 정치 문제로 생각해 갖고 거의 다루지 않는데요. 적어도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그 소란이 벌어질 때는 그 상대국인 인도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교를 그 공부를 네. 한 사람이라 인도라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뭐 쿼드의 한 파트너였고 또 지금은 인도 태평양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인도의 그 잠재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당시의 영부인으로서 외교는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교 내용 중에 외유성이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네. 그렇더라도 최소한 한국과 인도 관계 또 인도는 어떤 인식을 갖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하면서 하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 조치가 있어가지고 네. 수사팀들이 이제 그만두게 됐었는데 교체됐는데 현재 그 소환 조사를 요청을 하면 실제로 올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오늘 모 신문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말에 충분히 수사됐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소환 요구를 했었지만 소환에 불응했고 서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서면을 되게 이제 부실하게 대응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출두할 건지 그리고 이제 뭐 대중에게 보일 건지 아마 출두를 하더라도 뭐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좀 앞에서 약간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잠깐 보태면 네. 저는 이제 정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고 인도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게 호화라는 말이 맞는지부터가 좀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팩트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관계 부처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 이제 기내식비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6,500만 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김정숙 여사는 뭘 먹었길래 6,500만 원어치나 먹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네네. 그 한 끼당 뭐 1,000만 원어치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36명이 먹었다는 거고 네. 4일간 먹었다는 거고 네. 4번 이상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 살짝 넘는 걸로 나와요. 네. 한 번에 1인당 1회로 치면은. 1회로. 네, 1인당 1회로 치면 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 보자. 그 기내 식비로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 보고. 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 자료를 제공했다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먹은 것도 자료 요청하면 줘야 될 거잖아요. 형평성으로. 그럼 그게 뭐 이렇게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 뭐 15만 원, 20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올 건지.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후에 퍼질 것까지 생각을 하면 좀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면 좋겠다. 이 외교적인 알겠습니다. 문제도 그렇고 네. 이후에 김건희 여사 것도 다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점을 좀 국민의힘이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정치가 어떻게 이제 좀 식사 비용까지 좀 이렇게 따져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편치는 않은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어떻게 네. 그 검찰의 의지가 좀 확실히 보이는지 아니면 그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여부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부분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 참 답답한 게요. 이거 애초에 작년에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든 털고 갔으면 이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오히려 뭐 여사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취지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실제의 어떤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커져갖고 이게 계속 커지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버렸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소환 요구를 하면 본인은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든지 당당하다든지 뭐 털고 가겠다라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를 네. 오히려 담대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를 털지 않으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난망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세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좀 입장의 변화가 좀 있어 왔고 또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이제 그 전반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 연구 모임을 이제 만들 예정이라고 민주당 안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에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여야 간에 이제 세금 전쟁,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좀 완화하는 정책들을 갖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슈가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적정한 그런 타임으로 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지금 이게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 21대 국회 말에 그래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 날 끝났는데 그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국민연금 안을 받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근데 그때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5일 연속으로 네. 이재명 대표 안이 일리가 있는 거 아니냐, 빨리 뭔가 이렇게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이제 뭐랄까 그 어떤 정책 중심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안을 좀 받으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사설을 5일 연속으로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은 한편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를 1주택 또는 폐지론을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이슈가 맞물리면서 보수 언론이 그거를 더 이제 좀 비중 있게 키웠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뭐랄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미를 좀 봤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상당히 주목받고 네. 우리가 이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확장 여부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그 사이에 고기 맛을 약간 봐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5월 말경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 그럼 우리 종부세 아예 폐지를 논의하자라고 하니까 종부세는 좀 빠진 거거든요. 다시 이제 종부세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종부세에 대한 상대적으로는 지지 여론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아직까지는 네. 이제 완화나 폐지는 소수 의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에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대신 그거에 대체물로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것도 논의하자라면서 당장 이것이 얼마만큼 실무적으로 진전될지는 좀 여지가 있지만 네. 당의 지도급 라인에서 이거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어떤 종부세, 상속세를 둘러싼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려고 하는 네. 모양새 네. 이거 자체가 좀 민주당에 되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제 개편안이 이제 22대 국회 초반에 굉장히 불 붙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많이 남았지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안 되고 세수는 확보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1가구 1주택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부는 그것을 누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했든 간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기회를 포착하는 게 맞아요. 단지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제와 관련해서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 정략적 개편만 매몰되다 보면은 그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네. 단 지금 야당은 그렇게 해서 세수가 줄어들면 그걸 법인세를 오히려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 자체를 선호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인 그런 어떤 경제의 어떤 그 운용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무슨 뭐 과거 대통령 부인 지금 현 대통령 부인 뭐 외유보다 훨씬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국민의 경제와 직결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다른 때보다 이제 좀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